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될 이석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15회 시험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이 문제가 출제된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칙으로 15회 시험에서도 문제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나와서 이제 추가 시험을 다시 봤는데 이번 시험도 거의 뭐 상중하를 분류하면 뭐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18문제 정도 되고요. 하라고 해서 뭐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14개 정도 분류를 했지만 그 하라고 하는 것도 꼼꼼하게 좀 보고 판단을 하게끔 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렵게 냈는데 이것이 주제별로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다루지 않은 그런 법조문의 내용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 시험이 상대평가로 간다라는 지금 언론은 보도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어떻게 조절을 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정말 이상하게 내죠. 41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답을 풀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전부 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옳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지문 5개 중에 4개를 틀린 걸 다 알고 있든지 운이 좀 좋든지 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옳은 게 정답은 우리가 이제 지정 절차 특례할 때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동네는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건 우리가 아마 다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이제 5번인데 복합용도지구는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죠. 그 일반상업,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 가능합니다만은 유통상업지역은 안 되는 이건 조금 지역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재해 반복 발생 우려되는 건 방제지구는 몰라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 3번 지문은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앞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문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몰라도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 거의 다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일반적인 행위자는 적용을 받지만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적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다면 이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내용과 다른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꼼꼼히 찬찬히 이렇게 보면 특히 3번, 4번 지문 같은 거는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게 정답이 옳은 게 5번이죠, 5번. 그래서 이 41번 문제는 저희들이 분류할 때 중하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문제는 이제 A형, B형이 없어지니까 교과서 순수, 법조문 순수하고는 달리 막 뒤죽박죽으로 출제를 했습니다만은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이라고 했죠, 옳은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천천히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답부터 정리를 하고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 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자치단체는 지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만 사실은 법적 관계 알아도 저 뒤에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3번인데 자, 이 문제 중에 우리가 보통 낯선 지문은 1번 지문이에요. 여기 객관식에 써먹지 않은 지문. 나머지는 뭐 늘상 하는 거고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건데 앞으로 내용에서도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잘 보시면 찬찬히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돼라는 게 보여요. 토지 일부가 도시군, 자, 이 땅의 일부가 시설 부지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됐다. 그래서 공원 부지나 도로 부지로.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되겠다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런 지문들은 천천히 혹시 34회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지문들을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할 때 제한 사유가 5가지입니다만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기반시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 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고 연장이 2년이 연장이 돼요. 따라 10년이 아니고 최대 5년간. 그 다음에 요 토지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다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만은 토지 분할하는 거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적치,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이라면 토지 분할과 물건의 적치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건 꼭 알아놔야 돼요. 준공검사를 물론 시도지사도 아닙니다만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입니다만은 여기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요, 토지 분할, 땅 자르는 것,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하고 외워놓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수험생들이 좀 풀어야 된다. 뒤로 갈수록 어렵죠.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43번이 성장관리계획은 무조건 나오긴 나온다.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정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녹지하고 도시 외의 지역이다. 그게 시험 나왔으니까 아마 행위 제한 완화라든가 다른 거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 문제도 옳은 거죠. 대상이 아니니까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보전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최대 용적률 100인데 125%까지 완화될 수 있는 거, 요거는 딱 외워놓으시고요, 혹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의 의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 지정할 때 그 안을 14일간 열람기간이야 뭐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내먹은 거죠. 그 다음 정답 2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인데 50%까지지만 생산관리지역은 20%인데 30%까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푸셔야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 44번은 우리가 꼭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하고 비행정청일 때로 나눠서 행정청이 새로 시설 설치했다. 새로 시설 설치한 놈은 신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용도 폐지되는 구시설, 옛날 시설은 무상으로 귀속을 한다. 행정청이니까 절대적 무상 귀속. 비행정청은 새로 신시설 설치했다라고 하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건 똑같지만 용도 폐지되는 구시설은 새로 시설 설치한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양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알아놓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공공시설의 귀속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이건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다. 요 지금 행정청이라고 문제 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시설 설치한 경우에 새로 설치된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간다.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나머지 다 틀렸는데 뭐 틀린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요것만은 무조건 맞아요.
행정청이다. 허가받은 자가 새로 시설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시설은 무상으로 가져간다. 이걸 절대적 무상귀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니다. 새로 시설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옛날 시설은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설치비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공원이 있는데 도로가 있었는데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새로 도로 만드는 비용은 1,000억. 옛날 시설 도로 용도가 폐지된 도로 부지는 1,500억짜리다. 1,000억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이건 뭐 무조건 나오잖아요. 1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번호가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옳은 건데 우리가 공법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 충분히 풀어야 되거든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걸쳐 있다. 아, A도 B도에 걸쳤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대잖아요. 지정. 그러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나?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광역계획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 자, 이 두 개의 주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얘를 누가 지정을 하지,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지 라고 하는 게 가장 논점이에요. 그래서 지정은 단독으로, 수립은 공동으로 라고 외우라고 한 거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해서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할까? 둘 이상 시도의 관할이 걸쳐 있을 때. 바로 이런 경우에.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건 딱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관할구역, 경기도 안에만, 강원도 안에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을 때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 지정하죠. 그래서 지정은 단독으로만 합니다.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읽어보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뭐 계속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다 틀렸다. 맞으려면 다 맞든지. 그 다음에 도지사가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시험 본 문제입니다. 지금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한다. 여기 지금 이 문제 틀렸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공동으로 지정한다. 답을 주어지고 있어요. 또 도지사인데 왜 중앙이란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중앙행정위원장 여기도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맞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만 침착하게 풀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지금 이 두 개의 지문을 보면 얘가 틀렸다는 게 자동으로 보이죠. 또 국토교통부인데 왜 지방이 나옵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되게 쉬운데 혼자 풀 때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다시 볼 일이 없으실 것이고 다시 보신다면 34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또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은 한 몸이니까 오늘은 이번에 요거만 나왔지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따라서 이게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렇게 외우세요. 단독으로 지정한다. 장관 아니면 도지사. 여러 개 시도 관할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돼야 되죠.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해당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장관,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다 틀렸고 5번은 중앙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시도, 시장군수는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정권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고 보면 무지하게 쉬운 거죠. 이것도 공동으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지방이어야 되는데 바꿔놨잖아요. 그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번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필수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 알아야 할 실무하고는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틀리게 하려고 출제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거지만 다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만약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따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구에다가 지방 이렇게 두지 않는다 이런 조문은 없거든요. 시군구에다 두는 게 지방이에요. 국토교통부에 두면 중앙.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은 중앙, 모든 이런 거 틀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에게 시설에 결정한 걸 해제를 권고할 때 중앙. 자, 요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중앙도시계획내 심의 거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봐놓고, 나머지 틀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시도지사 보세요. 매치가 안 되는 게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게 아니죠. 주민들의 의견도 없고 중앙이 웬일입니까? 중앙, 지방도시계획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얼추 이렇게 보면 좀 지문이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이 이렇게 3개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뭐든 이렇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묻는 것은 자, 요거만 알아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 주체가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나오면 지방이 되는 거예요. 지방.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 처분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돼야 되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말이 안 되는 거 맞지요? 그거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복습할 필요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는 행위. 시가와 조정구역이 작년에 나오고 이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존재 의미가 없는 제도인데 문제로 계속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보기간 외우고 다음날 실효되고 외웠습니다만은 자, 요런 걸 이렇게 봐도 시가와 조정구역이 규제가 워낙 센데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지을 때 허가를 받는다.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아예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농업, 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는 관리형 건축물이다 하면 10평 이하의 시설 설치할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33을 넘는 거는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돼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틀린 것은 나머지는 그대로 맞는데 우리가 이 지문은 48번은 예상을 한 문제 그대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죠. 1년이죠. 1년. 1년 가도록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 날 전부 실효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된다. 안 짜면 다음 날 실효되고 이런 문제는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복습을 꼭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한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은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 이 문제도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만은 원래 여러분요 전체의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시설만 뽑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다라고 해요. 자, 요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원칙은 기반시설을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에 설치를 할 때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미리 해야 돼요.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축장이라든가 재활용시설이나 뭐 통신대학이라든가 광장이어도 건축물 부설 광장에 해당하거든요. 제외한다가 아니고 건축물 부설 광장 같은 거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요. 근데 이건 그 많은 시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한 문제 같은데, 자,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봐라. 이거 다 요건데요. 광장이라도 건축물 부설 광장을 말하거든. 제외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기억 빼고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험 준비 대상은 정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고 표현이 이상하네 라고 해서 찍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뭐 틀려도 사실은 뭐 점수에 그다지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9번은 제가 볼 때 틀리라고 준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토지 출입인데, 우리가 보통 뭐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 등등등등 외웠지, 이렇게 법조문을 그대로 넣어서 외울 것이라고는 참 이게 한번 볼게요. 바르게 나열한 것. 뭐 얘도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운수나 사업 시행자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재료 즉시장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현재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1번은 뭐 쭉 있습니다만은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뭐 지가 동향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자, 여기 지금 기억 니은 해놓고 요 니은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란 말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요 세팅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두 가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타인토지 출입 들어간다. 요거. 들어가서 이것도 물론 출제된 적은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좀 예상 외의 부분이죠. 예상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국토법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예상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 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 도지사에게 승인받죠. 첨발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저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따가 공부한 걸 한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한번 볼까요? 누가 수립하냐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지만 만약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내년을 대비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짜도 된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 네 군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했더라도 따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자, 말단 시장 운수는 관할 도지사님 찾아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운수가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제출할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수립을 한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 도지사는 승인 전에 사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다시 시군에 송부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시장 운수가 기본계획 짜려면 장기계획이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도지사님이 승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냐 없냐 뭐 쭉 절차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응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운수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제출할 서류를 골라봐라. 당연히 기초조사한 내용, 결과, 공청회 한 내용, 지방의 의견 들었다는 이 세 가지 관계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문제도 슬쩍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한 주제도 쉽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우리 뭐 하루 종일 문제 푸는데 이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시군, 도의 지방의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의 의결 결과 아니죠.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니까 관계 중앙부처장과 협의, 뭐 협의 심의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혀 관계 없어요. 청문회, 청문조서라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한 공청회죠. 공청회. 청문회는 하는 게 아니죠. 공청회. 그러니까 요 절차를 공부했다. 요 절차를 거쳤다는 걸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는 뭐 건필 용적률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적률 최대치죠. 주거지역은 뭐 500%가 최대치고 계획관리지역은 나무 도시외지역은 다 80입니다만은 100%, 농림지역은 80%가 최대치다. 이 정도는 뭐 제가 볼 때 주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국토법은 52번하고 51번도 조금 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9번도 여러분한테 조금 무리인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12개 중에 제가 볼 때 4개 정도는 좀 2개 정도는 좀 어렵고요. 4개 정도는 좀 틀릴 수 있겠구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한 7, 8개는 맞힐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을 포기하고 시험장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거 큰 위험하다는 것. 2장, 3장 도시개발법 12개, 도시정비법 12개가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쉽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은 그래도 6개 중에 서너 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자, 53번에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 발행한다. 옳은 것을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은 뭐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옳은 것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지급보증 안 받죠.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는요. 그 다음에 새로 분양 토지 건축물에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이거 정확하게 정답이죠. 뭐 이전도 자유롭게 되고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변들 나오면 다 틀려요. 포함된다는 거. 일부를 지금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주려고 발행한 없다. 이런 표현들은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푸는 요령입니다. 요령.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고 정답은 2번이고요. 환지 처분도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입으로 떠들면서 외우라라고 했는데 그 개발사업 시행자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돼요. 그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시라라고 수도 없이 떠듭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90일이 아니고 60일 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타켓으로 삼아서 숫자라든가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중심으로 입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전부 다 맞으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죠. 개발구역 지정. 자,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구역을 먼저 이거 지정 안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지정권자가 아닌 자, 지정권자를 찾았잖아요.
묻는 게 작년 항상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셔야 돼요. LH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험은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걸 묻든지 면적을 물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한다 당연하죠. 관계 중앙기관장이 요청한다 당연히 장관이 장관 찾아 요청하겠죠. 천재지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 도의 행정구에 걸치면 해당 도지사끼리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진다. 그러면 장관이 지정하는 것. 따라서 정답은 30만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쉬운 문제.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벌써 두 문제는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왜? 짝수년도 나온 거니까. 등기를 하고 성립은 이거 쉽죠. 변경할 때 변경인가 봤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토지 소유자 등기하고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다행히 도시개발법은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도 되고 자치단체도 되고 LH하고 지방공사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지방공사, 철도공사 다 들어가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에서 한본하고 재개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나오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나오면 안 되죠. 한국부동산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면 얘들은 공적 주체고 국가나 지자체인데 얘가 아니네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법은 다행히 6문제 중에 4개 정도 맞히는 거고 그 다음에 58번은 틀리라고 한 거죠. 58번은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계획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계획 경리안 변경에 법조문을 그대로 앉혀놓은 거죠. 법조문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분의 10, 3만, 100분의 10인데 이건 다시는 출제할 거 아니고 요런 걸 섞어놔야 조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지엽적인 법조문의 내용이죠. 자, 59번 도시정비법인데 이 도시정비법도 문제가 한 2문제, 이건 참 이번에 작성한 것 같아요. 도시정비법은 2문제 정도 빼고는 정말 구석구석에서 출제를 했다는 것. 국민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을 할 때 주택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잘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때 시도, 시군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설명은 하긴 했는데 기억을 얼마나 했을란가 합니다. 5번 보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인수할 수 없으면 LH가 인수한다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LH 등을 정해서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애매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 2번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추세대로 이번 시험대로 추세대로 시험을 출제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40문제 중에 24개, 25개 정도는 이제 늘상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다시피 안 틀리게 하고 범위를 끝없이 넓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면 꼭 맞힌다라고 하고 틀린 것은 특별한 거 없는데 이런 거 임기 이런 거 다 외워놓으라고 했거든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답 좀 쉬운데 다행히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나오면 관리처분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요거는 꼭 외워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 둘 중 하나는 찾는 거죠. 사실은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기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 매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날짜를 집어넣는데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예요. 90일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답 아마 4번 찾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얻는 거 보고 저희들이 이제 방문학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강사진이 바로 방문학입니다. 그래서 막 2개 반 돌아가니까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정답 달면서 한 얘기가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또는 찍으라고 줬구나 하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지엽적으로 냈겠습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뭐 찾아보고 당연히 강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번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시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H가 단독으로 정비사업할 때 작성할 시행 규정.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관,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내용들 못 외우죠 사실은. 근데 시행계획도 LH가 할 때 그 포함할 사항 아닌 거 찾아라. 이거는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뭐 신탁업자가 할 때 통지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시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물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제 주로 조합이겠죠.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그 시설 중에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물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골라봐라. 이것도 누가 이걸 대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비 기반 시설이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냐라고 하는 건 구분하겠습니다만은 비용을 시장물수 등이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의 뭐 공적인 거 아닌가라고 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풀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 때 정비법은 한 3문제 정도는 정말 체감하는 게 난감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찍으면 몇 개 더 맞춥니다. 자, 이게 지금 도시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의 요건인데 이 문제는 쉽다라고 접근했을 텐데 함정이 숨어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요거는 맞죠. 지하층에 설치하지 마라. 그럼 기역하고 리얼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기역, 리얼 들어가는 게 2개죠, 2개. 욕실 부엌을 설치하는 것도 맞고 30 미만이면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데 부엌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주택관리 시험을 뺏긴 건데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디귿을 뺀 기역, 니은, 리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이라고 입으로 떠들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읽으면서 좀 찾아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마 정답은 아마 5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4번, 5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만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됐거든요. 참 이렇게 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볼 때 뭐 정말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수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야 뭐 계속 나왔던 거라 우리가 예상한 거니까 법인으로 자본금이 등록사업자다. 등록사업자가 하려면 5억이라고 해. 등록사업자 5억 자본금 돼야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하는데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죠.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액면 또는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 법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예상한 거니까 여러분들 맞춰야 되고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는데 중개사 시험 한 번도 안 나온 거다. 근데 꼭 나올 것 같다 해서 몇 가지를 체크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이제 우리 그대로 얘기한 거죠. 만약에 30년 했는데 갱신하고 싶다. 40년 보면서 75% 이상의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받은 자가 요 주택을 양도하고 싶다. 그러면 LH 찾아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매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 가서 시도지사가 아니죠.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그래서 월 무슨 개소리 같다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월별 월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누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을 해서 봤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기출문제가 딱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어려웠다 생각할 겁니다. 토지 임대료를 보전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원래 월별이니까 보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그 이자율 이상으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나머지 것들은 요거는 다시 공부를 한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주택법상 징역 벌금의 부과 대상자, 과태료도 있고 벌금인데 이런 문제는 정말 저희 선생님들도 이걸 찾는데 워낙 10년 이하, 5년 이하 뭐 너무너무 벌칙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걸 찾는데 이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 출제한 네가 한번 풀어봐. 대한민국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풀으라 해도 전혀 못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마 멘탈을 흔들기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나머지 다 과태료인데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정답 1번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은 당연히 옳은 건데, 자, 이게 뒤것을 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억이 아닌데,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 공시하는데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리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을 하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보세요. 땅은 빌려 물론 지상권 설정을 본다. 그 위에 주택을 지어서 주택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만 분양받는 거니까 택지비는 들어가면 안 되지. 택지비는. 그렇게 이렇게 좀 판단하고 풀면 쉽겠습니다만은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을 판단 안 하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짓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그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비, 건축비 포함되지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택지비가 안 들잖아요.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얘도 틀린 거고, 그러면 올바른 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살짝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다행히 기억은 우리가 있지만은, 자, 리모델링은 뭐 우리가 꼭 나오니까 봐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요.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말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수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동별로 할 수 있죠. 단지 전체로 할 수 있고 동별로 할 수 있고. 동별로 하려고 조합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였죠. 따라서 자 보면 단지 전체를 여기 보면 전체를 이런 말 속에 들어가면 동별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면 힌트가 막 들어가 있어요. 전체를 리모델을 하려고 조합 만들 때는 전체 소유자 구분 소유자에게 과반수가 아니고 동별은 과반수 전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뭐 조금만 신중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구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건축법을 비롯한 모든 법에 도지사는 절대로 인허가 권한이 없어요. 도지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것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지문도 말이 안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하였다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했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었잖아. 억지로.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지금 주택법에서는 지금 요거 70번, 69번 조금, 그 다음에 66번, 한 3개 많으면 4개 정도는 3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마지막에 정리를 했고, 리모델 맞춰야 되니까. 이 71번 같은 문제도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매년 뭐 이런 걸 낸다라고 해서 20%, 30% 정도는 앞으로 34회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낸다. 근데 이걸 다시 공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 뭐 85년도 이래로 이건 처음 나왔으니까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제낄 수가 있어야 돼요. 제끼고 이건 언급 안 한 거다. 다시 다음 문제 풀자. 이렇게 가야 되지. 헉 놀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시도에 위임하는 보다는 이게 얘 빼고 다 나머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얘 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는 볼 필요 없다는 것. 자, 이 문제도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할 대상은 공부를 했지만 실시할 때 검토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은 뭐 자,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안전 영향 평가를 할 때 검토하자. 하중 같은 것. 이 설계 적정성 하중에 견디는 하중, 이 건물의 하중이 적절할까 하는 것, 집안, 땅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 지하수의 변화 이런 뭘 해야 될 것 같아. 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전혀 뭐 근데 지방건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찍을 때 아마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찍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하자.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땅이 그의 하중을 지키는 힘이라든가 지하수 변화 이건 어떡하지? 하지만 건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검토 대상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뭐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자, 이 건축법도 이번에 문제가 두세 문제 빼고는 뭐 엄청난 문제죠. 41조 조문을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부분이니까 이제 설정 한번 볼 겁니다. 대지 안에 피난, 소하에 필요한 소하는 불을 끈다는 얘기죠. 통로 설치니까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입구,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등등으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기준 따라 설치하라. 이건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냥 건축법 시행령 41조를 통째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은 연업이 0.9m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때 문화집회 등등이면 요인업이 3m 이상, 그 밖에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요인업이가 1.5m 이상의 이 비상 통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래서 0.9m 이상, 500 이상 바닥 면적, 3m, 1.5m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아마 예상을 하는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틀려도 관계없다는 것.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일종 건생 저희들이 건축물의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근래 나온 적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오랜 동안. 왜 안 냈을까?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를 못하면 국토계획법에서 문제를 못 풀게 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건축법에서 용도 분류는 적어도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4개, 1종 건생, 2종 건생은 분류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1종 건생 같은 경우에 동네 한 바퀴,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을 모르면 국토법 풀리질 않아요. 시설 부지로 묶인 지 10년 넘도록 미집행돼 가지고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허가받아서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1종 건생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종 건생을 외울 때 생활의 필수 시설이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동네 한 바퀴 삥 돌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네 집을 딱 문 열고 아침에 제일 먼저 동네 슈퍼, 즉 일용품 소매점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품 소매점.
동네 슈퍼 갈 때 제가 뭐라고 했냐. 돈 1,000원 들고 1,000 미만. 물론 이제 1,000 미만을 줬잖아요. 이렇게. 동네 슈퍼 들어가서 이름봄 매점. 그래서 휴지 하나 사서 출발. 딱 나와서 보니까 길 건너. 카페. 휴게 음식점. 제과점. 동네 카페 휴게 음식점. 커피 한 잔 300 미만. 자, 여기서 오랜만에 갔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꾀재재하냐고. 이미용 목욕장 세탁소 때 빼고 광내리 되니까 다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실하니 오랜만에 갔더니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체육도장인데 동네 탁구장은 시간당 500원이라고 했거든요. 탁구장 여기 나오는데 1,000이잖아요. 500 이상이니까 이건 운동시설이에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허리 삐끗 넘어지고 팔 빠지고 이빨 깨지고 박살난다. 그래서 돌팔이 의원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애기 낳는 것,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여기는 면적이 없잖아요. 그 정답은 5번이에요. 이 일정 건생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바닥 면적까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그 친구들, 1,000 미만. 그 다음 마을회관 등 면적 없이요. 변전, 정수, 양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9평 안 되는 것,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1,000 미만. 다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 건생 정도는 우리가 외워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우리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웠기 때문에 아마 다 풀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결합 건축인데 이것도 정말 특별 건축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누구도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틀리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특별 가로구역이 아니고 특별 건축구역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물어놓고 또 특별 건축구역. 자, 우리가 특별 건축구역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어디를 지정하냐, 지정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보전산지 이런 데는 뭐 지정할 수 없다. 어딜 대상으로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어디냐 하고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조경, 공지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특별 건축구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조경, 공지 확보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지엽적인 걸 타켓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변별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만. 자, 77번 그래도 우리가 보너스 문제로 줬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 다 맞습니다만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이런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산입한다, 않는다. 정답이 2번이니까 쉽습니다. 다행히. 건축 허가 대상 건물 지을 때 왜 입지 사전 결정 통지받는 이건 뭐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모두 걸러봐라. 계산 농하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 점용 허가. 보전산지인데, 도시지역, 여기 지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보전산지는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서만, 이 외가 아니고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를 하고 그 외에는 의제를 안 해주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농하, 그걸 알고 있냐 하는 문제로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D것.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인데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꼭 외우라 그랬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농업의 경영을 직업 영농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 농지를 작용을 하면 소유 못 하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예외. 주말 체험 영농할 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 외.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0번의 농지대장은 뭐 전혀 뭐 작심을 하고 낸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찍을 때 보면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농지대장으로 제도가 바뀐 걸 한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3회 총평을 해보면 저희들이 정말 상 예측도 않은 문제 막 다 섞었을 때 손 못 댄다. 정말 조금 정말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한 18문제 정도로 그게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으로 분류되는 게 한 뭐 9문제, 8문제, 그 다음에 하로 되는 게 한 13개, 뭐 한두 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뭐 좀 늦게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18개에서 22개 정도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다라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개사법정 실무가 조금 수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받쳐주면 공법에서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합격은 무난하겠습니다만 문제 풀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멘탈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 너무 지엽적으로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영역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루어 짐작을 하면 혹시 34회를 대비하신다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가 지금도 너무 두꺼운데 사실은 800페이지, 900페이지인데 전략을 늘상 나오는 부분 2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되 그걸 벗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해서 내년에 공부해서 합격하시려면 공법은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해야 되겠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25개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대. 단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더라도 풀 수 있도록 다부지게 공부를 한다. 반복을 10번 이상 해서 근데 그걸 벗어난다. 그럼 난 찍겠다. 또는 그 문제 안에서 허점을 발견해서 답을 찾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33회 시험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여러분 뜻대로 쉽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툭툭 털고 또 새로 합격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 나가시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걸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